술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성도님의 시간을 10분이나 제가 먹고 막 늦고 또 제가 떨리면은 약간 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꼭 다녀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라 이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달이 딱 지나가지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젠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젠더의 섹스와 사회적인 것이 무엇이 다르고 구별되어지고 다른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부장제라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해드렸던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그 이야기들, 강의들이, 내용들이 유익했다, 삶에 도움이 됐다, 성찰이 됐다, 또 그 젠더라는 것이 동성애로 결국 가기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초짜 부족한 이 강의를 정말 경청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부장제. 자, 가부장제. 저희는 이제 가부장제 틀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가부장이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한자 표기까지 또 해오고 막 영어도 막 안 되는 영어까지 찾아서 해왔는데 집 가짜에 아비 부자에 장자. 누가 짱이라는 얘기죠? 아빠가 짱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자 미국서 살다 오신 분들 빨리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뭡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patriarchy라고 합니다. 예. 그 가부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데 patriarchy는 굉장히 안 와닿네요. 일단 이 가부장제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가부장제는 원래 인류사 초기부터 있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원래 있었던 구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토지의 사유화가 생겨나고 또 어떤 사회 계층이 생겨나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 생겨났다.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지가 않고 다릅니다. 학자들 간에 통일된 의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기원전 7000년부터 4000년까지 히브리 세계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일단 이 가부장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저희 나라 버전으로 한번 나눠보려고요. 일단 가부장이 무엇이냐? 아까 한자에서 집에서 남자가 아버지가 짱인 그 구조인데 연장자인 남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성.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는 누가 짱일까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짱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핵가족한 시대에서는 누가 짱이죠? 그렇죠. 어머니요? 오, 예리하십니다. 일단은 가부장제니까 아버지가 짱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에서 대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누구 아래에 있게 되는 구조, 아버지 집안의 연장자나 힘이 있는 남자들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가부장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나이가 많은 남성이 가족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나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니 대장은 남자만 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만 대장하라는 법이 있나요? 라고 저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뭔가 더 낫다, 우월하다, 더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월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권력에도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면에 다가갈 때 조금 더 나은 위치에 남자들이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권력에서 좀 소외되어 있고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남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요, 뭐 아내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 더 나아가서는 20, 30대 여성들이 겪는 데이트 폭력도 이런 범주 안에 있어요. 또 출산권, 출산하는 것에 대한 힘. 그래서 이런 사회는요, 결국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을 가진 시대가 되기 쉬워요. 아들, 딸을 차별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자, 여자를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범주화를 보면은요, 그 가부장제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법적인 테두리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조항에서는 사실 성평등을 많이 그래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사적 영역, 가정이라든지 그런 다른 관계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아직도 가부장제의 그 강한 감수성이 남아있구나, 잔재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에서는 다 많이 이제 사극도 보시고 하니까 아시죠? 남존 여비는 센스,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보다 더 이렇게 우대하고 여자는 조금 업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고려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고려시대에는 자녀 균분제라고 해가지고 아들, 딸이 똑같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그 어떤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지내고 싶으면 친정에 좀 있다가 가고, 그래서 뭐 어떤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또 재혼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딱 심사임당하고 헌안설원, 딱 그 시대에, 예,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심사임당은 이제 조선 초기에, 그때까지는 아직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고려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강릉 친정에서 몇 년 좀 몸도 좀 푸시다가 그림도 그리시고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자가 어떤 재능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임당 하면 굉장히 현모양처 막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심사임당께서 임종하실 때 남편분께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혼하지 말라고.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여성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희가 삼종지도라는 유교 경전의 얘기하고 당나라 율법 대대례기에 있는 칠거제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종지도는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가 나옵니다. 부인에게는 3가지의 도리가 있는데, 첫째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간 후에는 지아비 남편을 따르고, 또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라는 것은 없다. 굉장히 숨이 탁 막히지 않으세요, 여성분들? 우리 교회. 저는 이걸 보고 숨이 턱 막혔거든요. 그리고 이 칠거제약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악행이거든요. 제가 이걸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에서 읽었는데, 나는 나중에 크면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겁을 먹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자에게는 7가지 내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치고, 아들이 없으면 내치고, 그리고 음행을 하면 내치고, 투기를 하면 내치고,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치고, 말이 많으면 내치고, 도둑질을 하면 내친대요.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잖아요. 와, 나는 진작에 쫓겨났겠다. 저는 말도 되게 많고요. 저 막 질투의 화신이고요. 그리고
또 막 몸도 맨날 아프잖아요. 그리고 진작에 쫓겨났죠. 진작에 쫓겨났어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 조선시대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보다 그 아래에 머무는 자로서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속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종속된 존재. 아까 삼종지도하고 칠거지약 보시면은 아 그랬겠구나 하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남편의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며느리 도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유교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주요 덕목이에요. 여기서 또 막 일방적인 이혼을 또 당하기도 하는데 그게 말이 좋아서 이혼이지 사실은 소방 맞는다고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여기 아까 칠거지약에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투기하지 말라는 걸까요? 또 상상을 약간 동원해서. 누구예요? 누가 첩이라고 했어요? 오, 맞아요. 이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첩입니다. 첩.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공식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꼭 낳아야 하니까 아들을 못 낳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축첩을 했어요. 축첩되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첩을 두어도 절대 질투를 하면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강요인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도 들으시면 황당하실걸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본부인이 대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나 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는 그런 대외적인 걸로 해서 이제 허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인이 아들을 낳아도 축첩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사회가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악습이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법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항상 법이 뭔가 바뀌어야 돼 사람들이 인식이 확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법조인들이 이 축첩이 잘못된 건가? 라는 것을 잘 몰라요. 볼까요? 가문을 중시하고 여성을 멸시하는 그런 풍토는 계속됐어요. 1928년에 고등법원에서 축첩은 아내에게 중대한 모욕이 아님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1936년에는 축첩은 괜찮은데 처하고 첩을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중대한 모욕의 결과다 그랬고 1943년에는 축첩은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긴 하나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애 낳기 위해서 애를 본 경우에만 네, 축첩. 네. 근데 지금 저희의 이런 어떤 감수성으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28년생이신데 1949년에 그래서 이제 부인회에서 이거를 이 풍토를 바꿔보리라 해가지고 1949년에 첩을 얻은 사람은 이 나라의 남자 공무원이라도 바꿔보자 해가지고 공무원 못되게 하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났는데 800명이 대한부인회에서 피켓 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축첩 공무원은 물러나라 하고 축첩 반대 벌기 대회를 열어요. 근데 한번 무산됐다가 어떤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1953년에 결국 법으로 축첩이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연했었나 봐요. 1960년에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축첩자에게는 투표를 또 금지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1978년에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첩 입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축첩이라는 것이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길거리에 나서서 정말 다른 사람의 다른 생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는 거저된 것이 없어요. 저희가 투표권을 얻은 거 1970년 이후에 얻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누군가가 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을 하고 살아요. 선조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 아들에 대한 그 강박관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극심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태아의 성별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초음파가 1980년대에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가 딸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산모가 너무 운대요. 셋째, 넷째 막 억울해 막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대요.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래서 아들 강박하고 의료 기술이 좋아진 것 때문에 여자아이, 텐의 여자아이 사례가 굉장히 높아지고 출생 성비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993년을 보시면 셋째 성비거든요. 여아 100명당 남아가 206.6명. 그래서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하고 그 90년대, 20세기 후반에 그 태어난 아이들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잖아요.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6명 중에 1명은 지금 결혼을 하기가 힘들대요. 지금은 출생 성비는 똑같아졌어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이제 한 분은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줄어들고 현재 남녀 성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심했었는데 왜 지금은 되려 막 딸. 저희가 요번에 이제 넷째를 이제 데려온다고. 왜 놀라세요? 넷째를 데려온다고. 넷째 낳는 게 아니고 넷째를 이제 데려온다고 강아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남편조차도 그 남자 야 수컷은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암컷을 데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추세가 막 딸바보 막 이런 말도 생기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2005년에 이제 호주제가 일단 폐지가 돼서 거기에서 생각 자체가 이제 아들, 딸 구분이 없다는 그 생각이 자유로워지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막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다 그러니까는 부모의 노후를 자신이 100% 책임진다에 대한 통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설문조사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막 셋, 넷 이렇게 낳으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게 나시죠. 한두 명 나시고 심지어는 비혼.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란 말도 생겼잖아요. 아예 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아이를 별로 이렇게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14,000명한테. 만약에 당신의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상관없다가 40%. 난 딸이 더 좋아요. 35%.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죠. 13%. 아이를 낳지 않을 것에 10%. 저 이 결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10%가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부장제라고 해서 남자들이 막 다 기득권이고 다 힘 좋고 막 편하게 살고 그럴까요? 남자도 고달픕니다. 가부장제에서는. 왜 그럴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여자분인데 낸시 초도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부모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루는 학자인데 이 가부장제에서 육아를 하는 그 특정한 양육 방식이 아들과 딸의 다른 성향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문제는 어머니 혼자 양육을 도맡아 하는 그 문화가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요. 처음에는 자발적인 자폐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한 몸인 줄 알아요. 그럼 울잖아요. 애들 떨어지면 막 숨 넘어가게 울잖아요. 엄마 안 보이면. 엄마랑 나랑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친밀감, 유대감, 정서적 신뢰감. 그런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엄마랑 나랑은 다르네 까지 나아가거든요. 엄마랑 나랑 한 몸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분리된 존재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 목욕할 때 보니까 엄마랑 나랑 몸이 똑같아. 아들의 경우는 목욕하다 보니까 엄마랑 나랑 다르네? 아빠랑 목욕을 하다 보니까 아빠랑 나랑 똑같아 하면서 엄마, 아빠라는 성별의 어떤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성별인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하는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딸의 경우는요, 엄마랑 항상 붙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성별이 같고 늘 항상 내 곁에 있는 어머니거든요. 친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랑 엄마랑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랑 어머니랑 우리 서로 달라라고 엄격히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고 어머니와 어떤 그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희생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법, 그런 것을 같이 배워가요. 네. 근데 아들의 경우는 6살만 돼도 엄마랑 같이 이제 목욕탕에 못 들어가거든요. 법적으로 규제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말은 이 사람이랑 엄마랑 나랑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어머니와 자신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에 엄마랑 나랑 같다라고 동일시했던 그 엄마랑 그 아들 관계를 분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성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가부장제 특징은 아빠는 열심히 일하러 나가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빠의 존재는 거의 없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일하다가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떠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희생, 돌봄과 반대되는 개념, 그 개념이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여지는 많지만요. 왜 여자아이들이 더 돌보고 더 희생하는데 더 하고 왜 그렇게 될까라는 그 의문을 사실 이 이론이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제 부모 영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양보다는 질로 많이 놀아주고 설거지라도 조금 더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 부모 관계에서 아이가 어떻게 보냐면 엄마 아빠가 육아에 같이 참여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대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어머니와 어떤 반대되는 것들을 남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돌봄 그런 가치와는 거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24살 때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애는 어떻게 해? 나 누가 키워? 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장폴 투르니에라는 20세기의 굉장히 위대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의사신데 상담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여자여, 그대의 사명은. 제 인생의 책이거든요. 20대에 읽은. 이 책을 읽고 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여성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긍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적 자리에, 남자들이 공적 자리에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비인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가치를 이제 거기다가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뒤에 점점점 해놨어요. 되게 많은 여운이 느껴지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아버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점점점 붙여놨어요. 이 가부장제가 굳건한 사회일수록 아버지는 집에서 보이지 않고 직장과 결혼을 하십니다. 왜냐? 책임이 막중해요. 먹을 살려야 돼요. 저희가 셋째를 낳았더니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한 그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게, 야 진짜 너는 너한테
와, 손가락 발가락 100개가 달렸다고. 그렇게. 저희도 3남매잖아요. 얼마나 저희 아빠가 그 힘든 돈 버는 그 노고를 그렇게 희화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아, 저는 감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어제 너무 힘들어. 참 돈 버는 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막중한 그 가장의 무게를 제가 감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빠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돈을 버느라 가족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하고 한밤중에 퇴근하고 또 주말에는 밀린 피로로 이게 주무셔야 되고 그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채여셔가지고 놀아주고 싶은데 이제 계속 이제 소파에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아이들하고도 거리감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문제는 이제 돈 벌 때는 괜찮은데 은퇴 후에 이 가족 사이의 그 갈등의 갭이 그때 이렇게 확 커지거든요. 저희 이제 상담 사례 보면은 이제 중년에 은퇴하신 부부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은퇴하고서 가족들하고 안 친해가지고 은근히 왕따, 은따. 자식들이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하고 이제 엄마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서 겪는 소외감. 그런 거 저희 상담 사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한평생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애들이 3남매인데 아빠가 회사 갔다 그러면 뭐 되게 좋은 데 가서 놀고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몸을 이제 체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러 가면은 아빠는 그 좋은 데 재밌는 데를 자기만 안 데려갔다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줘요. 얘들아, 이 맛있는 밥은 있잖아.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너희들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돈 버는 돈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걸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아빠 엄마한테도 감사해야 돼 얘기하는데 애들 보기에 어때요? 엄마는 맨날 막 방 닦고 막 빨래 널고 계속 막 뭐 하고 우는 애기 달래주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힘드니까. 그리고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너 엄마 진짜 너무 힘들다고. 야, 엄마 힘들어.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아빠는 아침에 가는 거 못 보고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일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밖에 나가서 혼자 되게 뭐 좋은 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오는 줄 알고 아빠 나쁘대요. 아빠 너무 나쁘대. 혼자 막 좋은 데 다니고. 그래서 아빠 회사 견학하는 그런 거 왜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나가서 노는 게 아니야. 한번 봐야 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립국어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 평균 너네 아빠하고 대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랑은 1시간 27분, 엄마랑은 2시간 9분이나 한대요. 1시간에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랑 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랑 친밀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 내용도 재밌어요. 아빠랑은 주로 이제 공부 학업에 대한 내용.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엄마는 이러실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우리 딸, 우리 아들. 뭐라도 먹고 하자. 사과 깎아줄까? 이러는데 아빠는 성적 야, 너 아빠가 열심히 돈 벌고 학원 보내주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이거? 너 그렇게 하면 당장 학원 가! 이렇게 아빠가 왠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게 공부 학업 시간인데 약간 그 대화의 내용도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취향 관심사. 그리고 주변 생각 감정.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과 만나려면 뭐가 공유돼야 되죠? 이 마지막 주변에 대한 생각과 자기 감정. 근데 이거를 누구랑 더 많이 해요? 40%를 엄마랑 더 많이 해요. 아빠랑은 반대네요. 생각과 감정을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아버지랑 하지 않겠죠. TV 프로그램하고 아버지랑 뭐 데이트하는 그런 아들이랑 프로그램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부자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눈만 멀뚱멀뚱. 밥이 맛있니? 네, 맛있습니다. 이따 뭐 할까? 영화나 보자. 그게 전부더라고요. 와. 내 속마음을 아버지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와의 대화가 더 중요하냐? 중요한 대화. 어머니가 첫째, 둘째가 친한 친구, 그 셋째 아버지, 친한 친구보다 못해.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다행이랬어요. 그래도 안 친한 친구보단 아빠가 낫네. 다행이다. 근데 누구랑 대화가 즐겁냐고 했을 때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안 친한 친구. 또 제가 다행이네. 그래도 안 친한 친구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다행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가부장제는요, 가부장제라고 하니까 다 남자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친밀한 시간을 못 보내니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충입니다. 자, 자궁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엄마가 힘센 자궁가족. 미국의 한 인류학자 이 마저리 올프가 1972년에 움 패밀리, 자궁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명명을 해요. 네이밍을 해요. 이 특징이 뭐냐면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자식들과 친밀해져 가면서 관계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쁜 옷이 사고 싶다. 아버지한테 말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나요? 엄마 나 있잖아. 나 용돈 필요한데 나 한 10만 원. 뭐 사야 돼가지고. 엄마가 응 알았어. 아빠한테 얘기할게. 근데 아빠는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저희 딸도 엄마 나 스티커북 갖고 싶어.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해. 저한테 얘기하죠. 실세는 누구? 누구요 실세? 엄마죠. 바로 이것이 자궁가족입니다. 엄마의 힘. 그러니까 뭔가 애들 보기에 아빠 허락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보기에 실질적인 대장은 누구?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 손주를 보시면 이게 더 티가 나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 간다고 하는 손주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 집은 없어요. 할아버지 집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일산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용두동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명절 때만 더 재밌어요. 어머니가 돈다발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래요. 와, 돈은 아빠가 다 벌어오고 기분은 우리 엄마가 다 낸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실 힘이다? 이 가부장제 이 자궁가족에서는 엄마가 힘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특히 효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이 자궁가족에 대한 개념이 훨씬 커져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효도를 해야겠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세가 초반에 이제 아버지에서 확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짱이었거든요. 모든 장난감과 용돈은 할머니한테 나온다. 할머니 카드 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뭐 예쁜 옷을 하나를 사줘도 다 할머니가 사주시죠. 할아버지는 안 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궁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할머니가 엄청 고생하는 것 같잖아, 아이들 보기에. 또 엄마가 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 효를 다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볼 때 유교가 여자를 이렇게 종속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교에서는 사실 여자 힘이 크다. 집안 내에서는. 특히 자식을 하나하나 낳을수록 여자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저도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했을 때 첫째 낳고 나서 제 집안의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다 뭐 제 말 별로 경청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둘째 낳고 셋째를 낳더니 와, 저희 남편은 제 말이라면 그래서 제가 요즘 기세가 굉장히 등등해가지고 역시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제 자궁가족이 맞아. 내가 이론을 배웠지만 이게 맞아 하는 게 저의 이 권력의 세력이 날로. 그리고 저랑 남편이랑 말싸움을 하면은요, 저희 애들이 3명이잖아요. 누구를 혼낼까요? 아빠 때려요. 아니, 아빠는 엄마한테 말. 남편은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장제 사회라고 해서 늘 여성이 약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자궁가족 안에서는 힘을 가진 건 사실 여성인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헌신한 그 친밀한 시간만큼 말년의 보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랑은 다르게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그 특정한 그런 고유한 자리가 생겨나요. 그렇지만 이 자궁 가족이 가부장제의 그런 특징이긴 한데요. 이 가족 안에서 여성이 권력을 이렇게 가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이 여성 자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성 역할로서 이렇게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에 무엇이 중요하냐? 팀워크가 중요하다. 여러 나라에서 이 가부장제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대안을 내놓습니다. 시도를 하는데 일본은 이거를 이제 일터와 가정의 균형 잡기 정책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는 가족은 팀워크예요 라는 거.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각각 구성원이 어떤 팀의 팀원처럼 가족 안에서 이제 각각의 일을 분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와 돌봄자 모델이라고 해서 남녀 모두 생계 바깥에서 같이 동등하게 일을 하고 가족 남녀 아빠나 엄마 모두가 가족 안에서 자녀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깥일, 집안일을 성별을 나누지 않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모두 함께 했더니 삶이 더 행복해졌더라. 아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요즘 재미있는 게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육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육아하는 아빠들이 어떻게 그 육아 정책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하냐. 우리도 집에서 애 좀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라는 것이 남성도 여성도 결국은 다 같이 행복하진 않다는 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 그 누구도 희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 행복한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보혈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눈, 코, 입, 장기를 다 담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교회 전체가 아파요.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제가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여기 아팠는데 전신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기체라는 말을 이번에 실감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의 인연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만나요. 천국 가족이에요. 이 교회 안은 이 가부장제 안에서 어떨까? 제가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나가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주일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면 남자 성도님들은 몇 분 설거지 하시고 다 여자 성도님들이 밥하고 계세요. 저 밥이 사실 안 먹혀요. 맛있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계속 그렇게 밥 차리고 하실 텐데 교회에 나와서라도 좀 다른 경험, 좀 힘이 되는 그런 거 하면 좋을 텐데 똑같이 힘든 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인식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평등이고 자유로운가, 누가 희생하고 있는가, 그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끝나면 다음 영화에 이제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고편을 준비해 왔어요. 다음 시간 예고편을. 한번 볼게요. 생각해보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 순복음 교환교회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가족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무겁게 담아가셔서 우리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행복한 가족인가요? 다음 시간 예고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0분 남았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이방인이나 여자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인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능력에서 나타나고 여자의 용기는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이런 얘기 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소크라테스. 어쨌든 결혼하세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한 거 아셨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알려지는 건데, 그쵸? 두 번째, 플라톤, 이데아만 아셨나요? 국가론만 아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며, 게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아, 여자분들 아직 그 속이 괜찮으세요? 울분이 나지 않으세요? 한 더. 그 플라톤이 했어요.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자, 데모스테네스. 이 정부는 그 나라 정부가 아닌 거 아시죠? 성적 만족을 위해 둔다. 어린 창녀는 육체적 향락을 위해 두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둔다. 와, 화 안 나세요? 자, 하나 더 읽을게요. 네 아내의 미모에 탐복하지 말지니 14살 때부터 여자는 오직 남자와 침대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아무 목표도 없다. 황당합니다. 철학자입니다. 저희가 철학 시간에 배우는 철학자의 말이에요. 그들이 쓴 글에 있는 글귀들입니다. 이 시대까지의 여성은요, 인간과 짐승의 중간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거나 질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다음에 또 볼까요? 히에로니무스. 이거 좀 열받는데. 여자는 하수구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모임에서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 하수구에 세워진 성전이래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누구예요? 터툴리안입니다. 테를툴리안이어주스. 당신들 여자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어. 이 터툴리안은요,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 이게 중세, 그리스 로마 끝나고 지금 중세거든요. 15세기. 이때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자식 낳는 존재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여자 혼자만의 죄인가요? 살인을 방관해도 똑같이 처벌을 받던데 방관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담과 같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탓을 여자한테만 하고 있죠. 자, 오리게네스. 여자가 아무리 존경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거룩한 이야기를 해도 남자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자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초대 교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의 어떤 그 이론과 그 어떤 틀을 만들어주신. 자, 암브로시오스. 남자는 죄가 있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다시 결혼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와 달리 자신의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어거스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뭔 소리야. 제가 이걸 계속 읽어주니까 저희 남편이 왜들 그러셨어? 막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들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막 이러더라고요. 자, 성 어거스틴이요. 참회로. 제가 참회를 읽고 막 울었어요. 참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황당합니다. 자, 크리소스톰. 자, 여기 신학과 학생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다 보셨죠? 책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가장 하등한 동물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다. 저희 남편이 항상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저희 남편은 하등할까요? 자, 가톨릭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여자는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존재다. 교황, 이노첸시오. 여자의 사악함은 다른 모든 사악함보다 더 크다. 뱀에 물리는 것보다 여자를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불치병이다. 독의 품은 동물을 피하듯이 여자를 피하세요. 자, 종교개혁의 아버지 드디어 나오셨어요. 마르틴 루터. 여자가 현명한 척하는 것보다 더 봐주기 힘든 거치장이 없다. 이 종교개혁이 오고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종속돼서 남자를 잘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남성하고 여성의 평등을 거부했고요. 마틴 루터는 교회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장 칼뱅. 너무 잘 아시죠? 장 칼뱅.
모든 여자는 자신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 막 여자분들 막 제가 앞에 보니까 오만상 지금 다 그냥 미간에 주름 하나씩 잡혀 계세요. 자, 그 다음이 더 대박이니까 잘 해보세요. 킹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아시죠? 흥정역. 잘 보세요. 여자를 교육하는 것과 여우를 길들이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여자나 여우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더욱 교활하게 만들 뿐이다. 아멘이 되시나요? 초대 교부들, 그리스 철학자들, 저희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여성 혐오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요즘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인터넷 댓글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21세기 어느 기독교 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11살짜리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설교를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설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세기입니다. 조현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다 받으시고 계신 거죠? 네.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철학이라고 배워왔던 것을 쓴 사람들이 이런 여성 혐오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저희에게 성경 원전이 있거든요. 그 성경 원전이 히브리 원전, 그리스 로마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대중들에게 번역하고 해석해서 설교한 사람들이 이 교부들이에요. 성경 원전을 잘 해석했을까요? 좀 묻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잘 전했을까요? 너무 남성적인 목소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남성의 경험들만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도 여성의 경험에 대한 목소리, 여성이 만나는 하나님. 해야죠. 그럼요. 그럼 해야죠. 조연아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성의 경험. 성령님의 음성. 그게 굉장히 여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어떤 예고편으로 한번 충격 받아보시라고 제가 충격 좀 한번 받아보시라고 가져왔어요. 뛰어내네요, 저희 아들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저 교부들과 종교 철학자들의 말을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 말에 의하면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이제 다행히 네. 현대에 사는 우리의 이 시대가 아니고 네. 지난 시대의 얘기를 우리가 맞아요. 순서로 쫓아서 배웠는데 네. 나왔는데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맞아요. 이게 올바로 남녀, 연남, 동등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 그대로를 가지고 서로 도와서 서로 모자람을 보완해가서 네. 동등한 위치에서 앞으로의 세대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 여성 대통령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앉아서 실패가 한 번 우리나라에 있었고 네. 여성 교육자로서 조현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여성의 우수함과 충분 지도자로서 이끌어 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승복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점을 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지도자가 많지 않는 이때에 네. 지금 이제 많이 배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아 씨 같은 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녀 동등의 성이 남녀 동등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고 네, 맞아요. 누가 우월하다 맞아요. 우월한 건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절대로 이제 있을 네. 수가 없는 얘기고 애들을 낳아도 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주신 대로 낳아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대에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87세를 가는데
저기 내가 어렸을 때 성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집안에서 네. 딸이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딸이 공부를 잘하고 무심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한 것조차도 우등상 맞아요. 안장되는 것조차도 우리 부모는 좋아하지 아니하고 아들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오히려 더 혼나시고. 더 화가 나. 그만 들으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지난 세대는 그렇게 했다 하고 네. 앞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우월한 여성들이 교만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서 동등 아름다운 거예요. 동등 남성하고 동등하고 그 시대가 열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에제르 오늘 하셨어요? 네? 에제르.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에제르죠. 에제르인데 그게 어떤 걸로 쓰였냐면 다른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울 때 에제르를 쓰셔요. 그러니까 더 낫고 모자른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크신 분이 연약한 자를 돕는데 에제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대형교회 설교 보면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여전히 그 여성을 그 남성을 밑에 있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돕는다는 말은 뭐죠? 남녀가 함께 두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그 어떤 단점이라든지 장점을 보면서 서로 같이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제르는 그 미약한 존재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동사 에제르를 써요. 그거를 꼭 아시고 이거를 꼭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가 다양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를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시대에 그 필요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게 뭐 농업사회냐 또는 상업사회냐 또 공장 기준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건전하지만 그러나 그 사상의 구조는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저에게 가장 그 주신 말이 그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닿도록. 근데 전에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제가 그냥 읽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 위로하신 게 아니라 내 백성의 마음에 정말 가 닿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가정도 서로 부부가 가 닿도록 마음이 또 자녀와 그렇게 또 부모 간도 서로 가 닿도록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인격체로 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하고 기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는 21세기를 바라보지만 지금 여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세대를 살아오신 우리 김원인 권사님은 나이 87세로서 이 모든 세월을 다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 더 나은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현 시대의 사주가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결국 옳다는 것으로 이제 기착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여성들이 눌렸습니까? 그러나 이제 많이 또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여성 대통령 나오고 많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는 지금 남자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버지 강큰 여자라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강큰 남자라는 소리가 나오니 이건 지금 남자가 또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엇이 옳은지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기착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 탁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맡기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맡길수록 더 가정 안에 더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가 흐르고 놀라운 사랑의 기름 부심이 더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또 먼 거리에서 아이들 함께 와준 우리 채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재능에도 주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을 돌본 우리 진우 사이에게도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